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고추장을 넣은 삼각김밥, 추억의 시장 간식인 꽈배기, 우리에겐 아주 친근한 음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들을 먹고 SNS에 인증샷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콧수염 논란의 주인공, 해리스 미국 대사입니다. 그동안 고압적인 모습, 논란이 있었죠.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모습일 거로 보입니다. 이 모습 임기 끝까지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1월 23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톱 기사입니다. 대법원발 통상임금 2차 충격이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충격이면 1차가 이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이 들어간다, 이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2차 충격은 무엇인가 하면요, 실제 근로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건데요.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할 경우는요, 보통 받던 임금보다 더 받잖아요. 통상 120%, 150% 더 받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에 필요한 근로시간 계산할 때도 가중치를 줘야 된다. 연장 근로가 사실은 1시간을 했으면 1.5시간을 한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요, 그거 아니다. 그냥 1시간으로 해라. 이런 결정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지만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 계산법이 달라져서 비상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간신히 2%, 2019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엔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 확대,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죠. 10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건설 확대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좀 다르다, 그런 평가 당시 있었습니다. 정부 토건 경기 부양 않겠다 해서 선회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4분기 SOC 이거 건설 아닙니까? 재정 쏟아서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1% 추락은 간신히 피했지만 10년 내 가장 낮은 현재 성장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시죠. 이석기 어떻게 보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잖아요. 논란의 대상이었죠. 청와대 검사들 사상 검증하는 건가? 이렇게 일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사 등 이런 게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그 해당 검사들이 동의하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거였답니다. 이석기 어떻게 보나?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끄는 인사검증팀 공안 담당 검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약간 이런 거는 과거에 이런 사건도 하셨더군요 라고 질문하는 게 마치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사상 검증하는 건가,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죠. 문다혜 씨입니다. 최근에 문다혜 씨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문제제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문다혜 아들 거론 더 이상 못 참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전화통화에서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상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최근에 무슨 그 아들에 대한 학비 얘기부터 시작해서 왜 이주를 한 것인가,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문제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편을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오늘도 주원구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변한봉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랏돈 풀어 2%, 경제 성장률이 2%, 정확하게는 2.01%입니다. 턱걸이를 했다고 할 수 있죠. 2%. 그런데 알고 보니 주로 나랏돈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저를 찾아오면 불이익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천에 칼자루를 쥐었다고 지금 보이죠? 그런데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면 불이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갈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성전환 하사 전역 조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유튜브 아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튜브 아내. 아침에 매일경제를 끝까지 보시면요.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아침엔 매일경제 톱 뉴스는요. 어제 발표된 지난해 경제 성장률 얘기입니다. 먼저 화면에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그래프.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좀 크게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 이렇게 돼서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보시죠. 한눈에 보시기에도 뭔가 떨어지고 있다. 확 느껴집니다. 2013년, 14년 때는 3%대, 그리고 좀 빠졌다가 16, 17년에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7년이면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죠.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2.7, 2.0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2.2% 기록은요. 2009년 그 당시는 이른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어려울 때죠. 그때 0.8%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쭉 내려가는 모습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4분기에 몰아친 SOC 투자 성장의 4분의 3 재정으로 끌어올렸다. 재정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나랏돈입니다. 나랏돈을 써서 성장률을 받쳤다는 겁니다. 보시죠. 그래서 매일경제는 여기 작은 제목으로 재정주도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운율을 맞춘 거죠. 재정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성장에 기여한 게 민간 기여도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거의 활력을 잃었고 정부가 끌고 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정부가 쓰는 돈 이거 세금 아니면 빚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경기 부양 실패, 빚만 눈덩이다. 민간 소비 투자 일제히 부진, 수출은 작년에 1.5% 늘은데 그쳤다. 우리가 수출이 참 중요한데 여기도 활기가 없다라는 거죠.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뒷걸음질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8년 외환 위기 때를 제외하면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성적표. 그러니까 2009년과 1998년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외부적인 특수한 상황. 그때를 제외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가장 낮다. 30년 만에. 이런 평가입니다. 여기도 그래프가 꽤 많은데요. 좀 의미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래프 봐주시죠.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마다 기록을 한 경제 성장률 보시면요. 지난해만 보시죠. 일단 1분기 때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거꾸로 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가까스로 1%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3분기에 0.4%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4분기에요. 갑자기 1.2로 늘어나죠. 뭔가 한 겁니다, 여기에. 근데 나랏돈을 집중적으로 풀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기까지 보면 암울하죠. 근데 여기서 가까스로 끌려오는데 그게 다 나랏돈이었다. 이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또 마지막 그래프 보시죠. 민간과 정부가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상적인 경우는 민간 기여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때 보면요, 이 민간 부분이 많이 내려가고 정부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작년에는요,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2% 중에요, 0.5%포인트 정도만 민간 몫이고요, 1.5%포인트는 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 성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월급날 당기고 교실 칠판 바꾸고 수치 효과 나는 곳에 돈 살포했다. 그러니까 성장률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반영되는 곳에 돈을 집중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인천 일부 자치구는 12월 월급날은 원래 20일인데 예상 집행 산정 시점인,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산정되는 시점인 16일로 당겼다. 옆에 보시면 각 지역 교육청은요, 학교 칠판과 사물함, 학기 중에 교체하느라 난리 법석을 떨었다. 왜냐하면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은 한겨울에 공원 나무 심기, 2주 사이 많게는 3억씩 썼다. 이것도 다 성장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응을 보였는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전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나온 기사는요, 사실은 약간 이 보수적 색깔, 진보적 색깔과 상관없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혹평을 하고 있어요. 2%를 맞추긴 했지만 안에다 들어보면 더 암울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최수영 평론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사를 소개하는 걸 계속 보면서 아까 매일경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주도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더 나가서 이건 세금주도 성장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 세금을 다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건설 쪽에다 집중 투자하고 그다음에 바로 효과가 수치로서 효과가 나타날 것에다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른바 타깃형 투자를 한 거예요. 축구로 치면 왜 우리가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를 우리가 타깃형 스트라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집중적으로 공을 거기다 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건설 그다음에 경기지표 부양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에 기재부가 심지어는 한국은행에 문의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이건 재정의 불건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가게 될 경우 언제까지 이걸로 틀어막을 겁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민간이 지금 25%밖에 못하고 정부가 75% 했다는 이 숫자에 어느 국민이 정말 암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보수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의 영역이 아니라 후세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서 너무 이렇게 보여주식 정책을 마지막에 남발한 것은 아닌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또 그럽니다. 지금 보면 민간이 활기가 떨어진 거 아까 기여도 보셨죠? 2% 중에 민간은 0.5%포인트 정도, 나머지 1.5%포인트를 정부가 하거든요. 자, 이런 지경, 이른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 정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정부의 역할이 그나마 좀 더 어렵지 않게 방어막을 쳐주는 게 정부의 역할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 번의 위기, 우리가 1% 그 위기는 뭐 석유 파동이라든가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외환 위기 정말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국가가 총 자원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총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지금 그게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다는 거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틀어막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 규제를 풀고 혁신을 강화해서 민간이 뭔가 기업에서 돈을 나올 수 있도록 투자 시장에서 이 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장기적인 정부의 역할이지 땜질하고 막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치를 뭐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사실상의 왜곡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그건 공적 영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그와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10년 만에 최저 성장이죠? 지금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 깜짝 성장이다. 아마 청와대나 정부 당국은 1%대 성장률이 안 나왔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 1%대 2%가 무너지면 이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진다. 그동안 그 얘기가 있어서 그게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도 평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죠. 이해찬, 이인영 등 여권 지도부 앞다퉈서 선방했다.
선방했다. 자, 이 표현을 아전인수시 개석이다.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올해도 필요하면 재정 추가 투입한다. 그럼 올해와 같이 또 집중적으로 나랏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얘기는요. 주원규 교수님한테 좀 드릴게요. 뭐라 그럴까요? 이 자화자찬할까요? 아니면 애써서 긍정평가를 한달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금 아쉽고 부정적인 경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2% 성장에 대해서 사실 브리핑하고 발표할 때 예.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4분기 때 SOC 곧 토건과 경기건설 분양으로 사실은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좀 네. 끌어올린 거죠. 예,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하고 선방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예. 사실은 이제 2019년에 작년에는 예. 사실 심각한 위기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위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막혔던 거에 대한 사실 결정적인 역할들도 있었지만 네. 그에 반면에 정부가 주도하고 싶었던 임금의 어떤 분배라든지 예. 주 52시간 도입이라든지 예. 고용률의 V자 반등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분배의 개선 흐름들이 전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예. 4분기, 작년 2019년 4분기 때 예. 그러한 SOC 토건 경기 분양을 인위적으로 했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2%를 지켰다라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예. 차라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는 어떤 경제의 체질 개선의 시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의 일관성으로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네. 성장률 숫자가 좀 낮게 나오더라도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멀리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다는 그게 말씀이시네요. 정부의 거시적 정책이고 의지다. 이런 것들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런 아전이습격인 선방했다 자화자찬 예. 그거는 제일 저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 이제 가까우신 분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럼 정부라도 나서야지. 뭐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는 심리인데 어렵다고 그럼 정부에서 어렵다 죽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화자찬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뭐 이런 당부도 있었는데 오늘 많은 언론들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제 나온 걸 가지고. 하여튼 우리 경제 상황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암울한데요. 뭐 이 정도로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성전환 부사관 전역 조치입니다. 어제 있었죠? 자, 주제는 달라도 주제는 같아도죠.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 볼 신문 기사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인데요. 핵심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국민일보는 어제 있었던 성전환 부사관 전역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기사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서울신문은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제 전역이다. 강제 전역 이런 부분을 강조했죠. 공론화 왜 없었냐 이런 지적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기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속해서 기사 두 개 소개해 드릴 텐데 패널 내부께서는요. 앞에 준비된 판넬에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성전환 부사관 전역 조치, 군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군입니다. 여기서 말한 군은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남성 군인의 경우 이른바 이제 성전환 수술하면 이렇게 뭐 제거를 하잖아요. 뭐 이게 사실은 심신장애로 본다. 그래서 전역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성별 정정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이 하사, 변희수 하사입니다. 어제 육군의 결정이 있은 뒤에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여기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한국 첫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 성전환자 아닌 신체훼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심사 연기 권고를 했는데 이거 거부한 거는 성급하다. 그렇죠. 인권위가 이거 좀 연기해서 더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군은 그냥 바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전환자 복무 규정 없어 논란이 반복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변희수 하사 어제 이제 회견 통해서 입장 발표하는 모습이 있는데 서울신문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사진을 실었네요. 앞에는 당당하게 격려하는 모습, 여기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 뭐 다른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만 사진 선택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화면 좀 봐주시죠. 어제 변희수 하사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성정체성 혼란을 억누르며 부사관 양성 과정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성정체성 혼란 과거서부터 좀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억누르면서 그래도 군인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이고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여군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역을 시킨 거예요. 그 옆에 사진 눈물을 흘리는 변희수 하사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패널 내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사에 좀 더 공감이 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변원봉 변호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일보의 의견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 물론 이제 트랜스젠더라든가 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다른 군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으로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군대라는 전체 집단에서 그 개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단순히 한 열흘 정도 성기 제거 수술 받고 회복한다고 끝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그러면은 단순히 성기만 없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슴 성형도 해야 되고 그게 호르몬 요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성형을 하게 되면 관리 기간이 최대한 1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계속 그 병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절차상으로도 군대 내 정해진 병가 기간이 한정이 돼 있을 텐데 그 사병에게 당시에는 성전환수를 했으니까 다른 뭐 예외적으로 병가를 좀 오래 주겠다. 아니면 어떤 배를 해주겠다. 그것도 군대 내 절차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뭐 여러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군인들이 그 변희수 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또 그 사람에게만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특혜적인 병가를 줘야 되는지 여부 그런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고 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육군이 판단한 내용 중에 그래도 많이 알려졌죠.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 상태를 장애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장애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라는 단어 선택 자체도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군 기준에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판단했어요.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형식적인 단어로 틀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군대 내에서도 단순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 관리 기간이라든가 다른 사병들의 정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명확한 단어가 없으니까 뭐 장애라는 다소 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딱히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이 상황에 딱 맞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이제 적용해서 이런 결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대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는 뭐 국민적 관심사, 공론화 이런 얘기 쓰셨네요. 뭐 서울신문 의견에 저는 조금 더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육군의 난처한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은 뭐 규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성소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권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심사를 좀 연기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해버린 거는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심신장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육군에 있는 그 심신장애 규정이 전쟁 상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성기가 적출될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자의적인 성기 적출,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인 의사로 성기 적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석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전사자를 위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수동적인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는 그 규정 자체가 적용되는 사항이 지금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점이 아쉽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네요. 두 분 변호사가 다르네요. 지금 판단이요. 그리고 선택해 주신 기사도 다릅니다. 지금요. 그럼 다른 두 분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자, 최수영 평론가. 지금 사실은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사실 맞서고 그렇죠. 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이쪽 의견이 한 몇 퍼센트, 이쪽 의견이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대충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군요. 먼저 한쪽은 뭐 절차에 따른 것이다. 당연하다. 그리고요. 여군들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측이 하는 곳이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이건 성소수자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군 복무와 성 전환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단히 이 사안이 논쟁적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어느 편이 옳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도 고민이 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한 사안에 대해서 예. 사실 갑자기 무슨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또 예.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고 예.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 얘기했는데 예. 그래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이건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넬에다 뭐라 썼느냐 우리가 늘 사지선다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지선다가 아니라 사지복합형 문제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복합돼 있으니까 인권이 들어있고 국방 현실이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 통념이 들어있고 오. 국민 공감대가 들어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이고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이 네 가지가 다 굉장히 있는데요, 복잡한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왜냐하면 사회 통념이라면 예.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예. 또 앞으로 군대에 가야 될 사람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예. 없고 그리고 군대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주는 국민 공감대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이런 것에도 거스리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 급하게 하다 보면 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들 장애라는 단어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라도 이걸 예. 좀 더 이제 앞으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좀 논쟁적인 사안일수록 공감대 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일보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것을 한 건 맞다. 그러니까 젠더적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예, 사회 예. 그 현실도 고려해야겠지만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앞장서 생각이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확실히 미비합니다.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영구 교수님, 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쓰셨네요. 저는 뭐 서울신문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예. 필요성에 좀 공감하는 편인데 예. 저는 군 인권센터나 예. 이번에 이제 전역을 심사한 군대 쪽이나 사실은 대화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 인권센터도 사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드러났는데요. 예.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약자분들이 그 사회적 관심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정부적이라는 편견이 좀 있습니다. 무정부적이라든지 정부나 아니면 어떤 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편견이 편견이죠, 있었거든요. 그거는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을 조금 개선한 게 이번에 변희수 하사가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우선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예. 부정적인 거는 이건 예. 성소수자의 사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이 예. 여군에 대한 정서와 사기 고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것이 차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예. 대화의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예. 군대 역시 이제 처리하는 방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변희수 하사가 바로 지금 전역 심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사실은 관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짐을 꾸리고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네요. 인권위에서는 전역 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예. 그런 것도 거부가 됐었고 예. 그리고 사실 의료용 해외 여행으로 이미 소대 내에서 그런 어떤 공론화의 분위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휴가를 받을 때 해외에 나가서 의료를 한다는 그 내용이 좀 적혀 있더군요. 예, 그 내용이. 1차적으로 군대 내에서 사실은 예. 현역 부적합 심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를 해줘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빠르게 적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어떤 헌법의 기본권이 예. 침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아까 최 평론가 말씀처럼 예.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왜 이런 전역 결정을 이렇게 좀 빠르게 했을까?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가져도 됐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네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대진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언론에 이 변호사 사진이 실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 사진은요, 본인 스스로 자청을 한 거예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공개된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이라면 사실 잘 공개를 안 하는 거라고 통상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본인을 공개했고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 성소수자들이 예. 사회에 있어서 편입이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비밀로 해서 그리고 비공개로 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그 진심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현 처한 상황들을 좀 실질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모습을 공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나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다. 이런 그렇죠.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저게 비공개로 나갔을 경우에는 무슨 예. 잘못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주류에 반하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결정을 왜 튀면서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류해가는 과정이고 예. 이런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공론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이렇게 밝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용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벼랑 변호사. 네. 그런데 또 이 공개된 모습, 스스로 공개한 모습을 보고요. 아, 이번에 군의 결정에 대해서 긴 싸움을 벌일 것 같다. 이런 또 해석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군인권센터에서도 인사소송과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전에 이제 보건처장을 지냈던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강제 전역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셨었죠. 가슴이 없는 것과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 전혀 별도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결국 이기셨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그와 똑같은 선례로서 성 전환을 한 것과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나를 전역시키느냐 해서 이제 법적 다툼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결정이 그냥 끝내지 않고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 사회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나 봅니다. 이거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치적으로요. 알겠습니다. 현역 50% 물갈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정당에서는요. 전직 대통령 가족의 출사표 모습이 있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현역 50% 물갈이한다. 또 강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한국당 중진들은 꿈쩍 안 해 이겁니다. 통상 당대표가 이 정도 얘기를 앞서서 살짝 비추고 어제 공개적으로 하면요. 그 전에 몇 명 정도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통상적인 모습이군요. 그런데 꿈쩍 안 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희생해야 중진 향해 거듭 메시지 보냈지만 뭐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요. 여기 뭐 이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영남 출마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름이 뭐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재인 대통령과 뭐 단독 영수회담 요구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요 아울러서 3040 세대 뭐 30%까지 공천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밝혀서 일단 이 어제 황교안 대표가 말한 입장이 만약에 관철된다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움직임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 정당, 젊은 자유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희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또 어떤 직책이 됐든 어떤 결정이 됐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는 배제되고 뭐만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례대표에 관해서도 전에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제 이제 저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제 위원장은 뭐 앞서 임명이 됐고요. 어제는 위원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 공관이 합류했다.
김세현 의원은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비다.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쓴소리 하면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고강도 쓴소리한 김 컴백한 겁니다. 공천위원이 된 거죠. 공천위원은 굉장히 막강한 자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당 공관위 구성 외부 6명은 불출마한다. 오늘 첫 회의 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요, 큰 제목 봐주시죠.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이런 얘기합니다. 연락하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요, 어제부터 이날로 저를 찾아오시면 엄청난 불이익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고일까요? 엄포일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김용호 위원장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내 개혁의 마인드, 그리고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자세. 그래서 또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불붙고 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영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듭 말합니다. 불이익을 각오하고 저를 만나라고 하십시오. 네. 최수영 평론가. 네. 연속해서 기사 2개 봤고요. 영상도 2개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용호 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황교안 대표 뭐 대단한 각오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김용호 위원장의 정권을 맡겼다. 칼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 뒷부분에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확인 안 됐지만 기자들이 추가 질문했을 때 앞으로 그럼 출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험지 출마도 가능하고 비례대표,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순위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수영 평론가 네. 보시기에는 황교안 대표 선택이 어떨 것 같은가와 어떻게 해야 된다. 2가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말을 던진 함의는 예.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뜻에 나도 따르겠다. 험지로 가라면 험지로 가고 비례대표 후순위 받아는 받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도 나도 그렇죠. 공천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중진들 당신들도 따라라. 여기다 더 이상 토 달지 말아라. 그런 예.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고요. 예. 저는 또 왜 6명의 그 외부 인사들을 보면서 예. 다 보면 다 의외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에다가 예. 그 지금 개혁 공천의 상징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로 구성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김용호 위원장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불이익 주겠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강도의 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저는 그 험지 출마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로,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구로 갈 것이다. 네, 사실 비례대표 후순위는 또 예. 잘못 이야기하면 또 지금 만들고 있는 비례 전문 정당의 오. 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예. 좀 애매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만일 한다 그러면은 험지 출마에 저는 무게를 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고 종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그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예. 현재로서는 저는 비례대표보다는 그쪽에 더 나갈 수 있는데 다만 하나 제가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예. 저렇게 중진들이 저렇게 자꾸 반발하고 예. 아무런 표정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잖아요. 이게 정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에다가 내세우면서 압박하는 분위기보다는 아. 좀 직접 만나서 대표가 품격을 일단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좀 물밑에서 만나서 그러면 조율하고 그건가요? 이런 과정들 좀 듣는 중진 기분 나쁘다 이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는 형국을 보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당 쓸고 싶은데 마당 쓰려면 그 좀 쓸고 싶겠습니까? 빗자루 잡고 싶지 않다 그렇죠. 뭐 이겁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대표가 오히려 이런 어떤 마음을 내려놨다 그러면 예, 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분들과 한번 교감을 갖고 또 당의 원로들이기도 하니까 그분도 분명한 책임의식과 당인으로서의 예. 어떤 그런 그 멸사봉고의 예. 정신이 있을 겁니다. 선당 후사가 있을 예,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사전에 좀 조율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요 아쉬움은 듭니다. 제가 한국당 분들을 만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하는 거는 어떠냐. 그거야말로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미리 흘리면 파괴력이 떨어지잖아요. 좀 그야말로 뒀다가? 그거는 전격 카드죠. 보수통합이 될 무렵에 예. 나 불출마하고 대기종군 하겠다. 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원래 그런 극대화의 효과를 노리는 게 또 정치 그건 기법 중에 하나. 아껴뒀다가. 그렇죠. 저는 히든 카드일 수도 있다. 제가 만났던 분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다 했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남은 거 하나가 불출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아껴뒀다가 해야 될 문제라고 좀 저는 평가했었네요. 아주 결정적 히든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보수 통합 논의가 좀 꽤 진척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그 여론조사 그래프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 이 화면이 없긴 한데 제가 주원규 교수님한테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금 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모습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보수 통합 신당이 나타났을 때의 지지율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지지율을 그대로 그냥 합산을 하면 단순히 합산하면은 35.9%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어떤 통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보수 신당이 출연했다고 가정해서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25.1%예요. 1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10% 포인트가요. 이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이거는? 네, 뭐 지금 이제 초기니까 아직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두 당이 합당을 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거의 안 보이는 추세다. 지금 그렇게 조금 예감이 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그 입장은 아무래도 그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쪽과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쪽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경향에 차이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그렇게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께서 자신의 정치력의 부족함을 좋은 공천의 판으로 이른바 이제 차도살인 김용호 공천위원장에게 차도살인을 맡김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번에 아까도 이제 최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위원 8명 가운데 여성이 4명 이제 여성이 4명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의 어떤 좀 그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감수성이 떨어졌다라는 편견을 좀 쇄신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세현 현 의원이죠. 김세현 의원이 좀비 발언까지 했던 의원을 모시고 공천관리위원회 했다라는 그 상징성에서 김용호 관리위원장의 어떤 단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그 중진들이나 TK 의원들의 그 견고한 벽을 김용호 위원장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은 이제 일단 이런 어떤 그 논란 속에서 자유롭고 보수 통합을 이루는데 매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번 최근에도 우리 공화당을 흡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정으로 남아 있어요. 유승민계와 사실 너무나 지금 대립각이 있고 탄핵의 강에 대한 해석이 너무 두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이런 경우에는 꼭 정치력을 보수 통합에는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출마에 대한 의견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 중에 하나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종로 출마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약하지만 산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 보고 제안을 했어요. 종로 나오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그리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얘기만 나오는 거 보면 뭐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까 지지율 얘기 있죠? 이렇습니다. 보수통합 신당이 출연 전,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지지율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유한국당 32.1, 그리고 저 끝에 새로운 보수당 3.8입니다. 합치면요, 35.9가 됩니다. 두 개 합치면 35.9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40.1, 근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요. 다음 화면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보수신당 출연 후입니다. 후는요. 25.1밖에 안 돼요. 이 보수신당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다 들어갔다는 전제를 깔거든요. 근데 아까보다 10% 넘게, 포인트 넘게 줄어드는 모습이 비어서 이건 무슨 현상일까? 그러니까 양쪽 정당을 지지하시는 일부 중에 이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건가? 이런 추정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전직 대통령 가족들 총선 출사표 부광 효과 볼까? 아니면 세습 비판 받을까?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고 지금 제목이 돼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민주당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출마한다고 이제 밝혔죠. 옥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DJ 삼남 김홍걸 뭐 전략적인 경기 고양 뭐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 한때 민주당 입당서에 돌리긴 했는데 이거는 뭐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가족들 뭐 여기 아들 뭐 사위 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곽상원 변호사가 뭐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에서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조상의 넋이 깃든 충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습니다.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요. 그거 전적인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선거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선거 현실을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뭐 관련 기사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른바 이제 지역구 세습 논란, 뭐 아파 찬스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얘기인데요. 문희장에 민주당이 우려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겠죠, 아무래도요. 공천 리스크 조기 차단에 주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있습니다. 자, 교대진 변호사.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어제 입당과 함께 이제 출마한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 그 전기 누진세 관련된 소송들을 있으면서 조용히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 인문에 관련된 제의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의견 표명을 되게 자제하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가족이 그래도 제일 그 정치적인 행보를 했던 사람들의 가족이 제일 그 정치적 행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위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그 소신과 이런 부분들을 전달받아서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뜻을 받아서 마냥 쉬운 지역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정치에 도전을 해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지금 충북의 지역구 한 곳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곳은요. 17대 국회 때 당시 말고는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 쪽에서 계속 당선자를 낳은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험지긴 합니다. 그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장모님이 되겠죠? 권양숙 여사께 이런 입당과 출마 얘기했을 때 뭐 소개가 됐는데 크게 격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소개가 됐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위잖아요. 근데 아들 얘기도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정계 진출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 이제 사그라들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그 정치계 입문에 관련된 제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추도사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봐서 역시 노무현의 아들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시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치는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아들로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또 다른 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위가 출마를 한다는데 언젠가 아들도 나올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변환보 변호사. 자, 지금 어제 이제 사위가 입당과 출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직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조금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었죠.
뭐 DJ 같은 경우도 그 아들들 문제 때문에 좀 고초를 겪으셨고 YS 같은 경우도 또 차남 김현철 씨가 문제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자식분들은 정치를 하고 싶어 했었지만 그때마다도 이제 뭐 그 해당 지역의 여론들은 오히려 그 자식들 때문에 막판에 임기 말에 부친들께서 좀 고초를 겪으셨는데 자식이 예.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좀 여론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씨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서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아마 그 반대쪽에서는 640만 불 이익을 또 꺼낼 거고 예. 아마 그걸 또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부친과 관계없이 별도로 자신의 영역을 갖고 오면서 어떤 정치에 가서 선택을 받는다면 모르기는 하겠지만 예. 여전히 그렇게 소환이 되면서 또다시 그러면은 반대층에서는 당신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모셨던 어른께서 막판에 고초를 겪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지도 않고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조금 여러 가지 만약 생각이 드네요. 옥천이요.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천이 유경수 여사의 고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죠. 의미심장한데요, 그것도요. 그럼 지역구.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지역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이 이제 17대 이후는 계속 당선돼 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복합 선거구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옥천이라는 상징성이 대단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뭐 이제 4개의 군 예, 중에 하나긴 하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론은 옥천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지역이든 정치인이 거기를 택할 때 다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거기에 조상의 그러니까 넋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표현해서 거기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만일 옥천에 포함된 지역에서 살아고 돌아온다면은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노무현의 사위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예, 그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자산이 마련되거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본인이 저는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관심 지역구가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 지역에서 과연 누구와 누가 경쟁을 벌이고 어떤 결과일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주제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정경심 검찰이 확증 편향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요 최서원 하면 또 이 무슨 이름인가 그러시는데 최순실 씨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최서원입니다. 최서원 역시 검찰이 얘기하는데 검찰 조국 가족만 보호한다. 정경심, 최서원 둘 다 검찰에 엄청난 불만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재판에서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먼저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이 사진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굉장히 길게 줄을 섰는데 법원입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가 등장을 하는 공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재판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얼굴 보기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판에서 보자 그래서 이렇게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장하기 전이죠. 이런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법원에 대개 출석할 때는 얼굴이 좀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속 상태이기도 해서 비공개로 지하 통로로 재판정에 들어갔어. 그래서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 얼굴 포착을 못했어요. 그리고 법정안은 또 촬영이 안 되니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검찰 어제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국 딸 7대 허위 스펙 모두 증거로 입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정경심 교수 측은 서울대 불합격 뭐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이거 다 본인은 부인을 했고요. 부인하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대는 불합격인데 이거 미수범 처벌 안 하는데 무슨 소린가 지금 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입시비리 불법 펀드 혐의 첫 공판이 어제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가 재판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포착이 안 됐습니다. 사진으로. 여기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검찰의 확증 편향에 불과하다. 입증에 뭐 자신감을 나타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근데 검찰이 지금 확증 편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제 재판부가 최근 아랫부분이다. 최근 정 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는요. 보석 신청을 했는데 추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정말 어떻게 될까 많은 궁금했죠? 지금 이렇습니다. 청와대 수사 검찰 차장검사 전원 교체됐습니다. 중간간부 인사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 핵심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차장검사 전원 교체됐다고 합니다.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도 좀 심상치 않군요.
속보가 들어온 대로 추가적으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최서원 씨 관련된 기사도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최순실로 기억하시지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최서원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이제 최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최서원, 정부, 조국 가족은 왜 그렇게 보호하나? 불만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기환송 결심 공판에서 작심 비난을 했는데요. 20세였던 내 딸은 얼굴 공개하고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이런 거 불만 제기한 거예요. 왜 우리 딸만 다 공개했냐라고 지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요, 어제 검찰이 이게 좀 공판인데 또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약간 무죄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근데 검찰 쪽에서는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형 25년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범 변호사. 사실은요, 다 부인했어요. 네. 지금 어떤 주장일까요, 지금? 뭐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뭐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고 충분히 뭐 일부 절차적인 흠결은 있을지는 몰라도 당시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단죄할 만큼 뭐 허위 인턴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뭐 전부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심에 있어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0일경에 22일 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4월 말까지만 구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법원에서는 아마도 뭐 관련 선례들을 고려한다면 3월경에는 늦어도 보석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판 기간 자체가 이제 증인도 워낙 많고 쟁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감안해서 한 3월경에 보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증거조사도 되지 않았었고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본 후에 한 2, 3월경에 3월경에는 아마 보석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향후 양측에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겠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서원 씨는 왜 이런 주장하는 걸까요? 최서원 씨 같은 주장은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장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저러는데 왜 나한테도 그래요라는 거는 판사님들이 상관이 없이 일단 우리 사건에 있어서 당신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보는 것이지 저 사람도 저랬으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특혜를 달라 나한테도 그렇게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라는 거는 판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니시기 비교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네 사건에서 자신이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걸 얘기하느냐고 하는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도 아니라서 저도 가끔 의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거고 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론주의 차원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결국 판사님 볼 때는 반성을 제대로 안 한다는 느낌만 주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시라 저는 주로 그리고 기사에서 작심 비난이라고 이렇게 나왔군요. 조대진 변호사는 이 최서원 씨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 재판에서 뭐 최후 진술할 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변호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판부가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재판에서 본인의 의견을 뭐 사실인 것처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뭐 내가 이런 처우는 부당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재판에서 판결할 때 마이너스가 됐으면 됐지. 이런 얘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정농단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검사 인사에 관련된 의견을 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고 나는 날까지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또 공교롭게 같은 날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 이 재판이 있어서 오늘 신문들이 뭐 나란히 실기도 하고요. 위아래를 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도 좀 같이 다뤄봤습니다. 재판이 쭉 진행돼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인데요. 이게 이런 또 기능이 있다 그러네요. 보시죠. 800에 좀 해줄래요. 유튜브 아내가 속삭였다. 이게 뭡니까? 유튜브 속에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아내. AI입니까, 그럼? 여기 보시죠. 팍팍한 현실에 결혼 못하는 청춘들. 랜선 배우자의 위로받다. 랜선 배우자. 이른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가상 공간에서 있는 모습이 뭐 본인에게 오는 걸 이제 랜선이라고 표현해요. 랜선을 타고 뭐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랜선 배우자의 위로를 받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좀 봐주세요. 어떤 남자가 누워 있는데 아마도 그냥 혼자 사시는 남성일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나와서 800에 좀 해주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 자기 오늘 피곤했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남편 면도해주는 아내. 이런 뭐 영상도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둘째 갖자고 조르는 남편. 이거는 또 여성분들이 이런 걸 듣는데요. 또 남편분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둘째 갖자고 막 조르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유튜브 부부 상황극 콘텐츠엔 결혼하고 싶다. 이런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은 못하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고 애 낳으면 팍팍하고 집장만 팍팍한데 어떻게 결혼하냐. 그냥 이런 정도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팍팍한 현실에 결혼 못하는 청춘들의 선택이 랜선 배우자, 유튜브 아내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요. 저희가 엄선해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들리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깼어? 우리 행복이 나오고 자기 많이 힘들었는지 쓰러져 있었어. 고생했어. 많이 고생했어 진짜. 너무 고마워. 아까 자기가 행복이 낳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래도 이 얘기는 남성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들으면서 약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남성분들을 겨냥해서는 어떤 여성분이 아까 뭐 오늘 고생했지 면도해 줄게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유튜브에서. 주홍규 교수님, 네. 이거 어떤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시작은 사실은 이제 4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ASMR이라고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는 어떤 따뜻한 뭐 음악, 빗소리 이런 거에서 유래했는데 그게 자연현상의 소리에서 유래했다가 이제는 옆에서 진짜 친근한 대상이 뭔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또 겹쳐져서 20, 30대가 지금 결혼을 제대로 경험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군가 아내 역할을 대신해주고 남편 역할을 대신해줌으로써 그 감성과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사실 듭니다. 그러게요. 실제 결혼을 해서 저렇게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좀 놀랐던 게 20, 30대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빅데이터 키워드가 위로, 치유, 가족이라는 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되게 의외였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현실은 저는 외국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북유럽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혼을 선택과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20, 30대의 설문조사는 결혼을 못한다라는 이유가 조금 더 압도적입니다. 소득이 없다든지 사회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갖춰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정서적 괴리감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변화가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진짜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진짜 배우자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가상의 유튜브나 뭐 사실상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데서 청춘들이 위로받고 있다니까 참 어떻게 한견에서 또 씁쓸한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수사팀 1시간 설득에도 끝내 기소 여부를 안 밝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됩니다. 수사팀은 이거 기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뭔가 얘기했는데 결재를 안 해주는 거죠 지금요.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수사팀 확보된 증거로도 기소 가능하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 집무실에 머물다 한밤에 퇴근했습니다. 일주일 전엔 윤 총장과 조율 뭐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기존 수사팀 새 지휘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인사가 있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와 검찰 수사 관한 거죠. 검찰 비열한 언론 플레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대변인 자처한 청와대다.
사실 이 사안은 이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를 하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신문이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왜 청와대가 이거를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장황하게. 뭐 이런 비판 기사입니다, 지금요. 중앙지검장이 기소 막았다 기사 반박하면서 윤두환 청와대 수석 최 비서관 주장을 브리핑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조국 아들 실제 인턴했다. 혐의 만들어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요. 어제 이 윤두환 수석을 통해 전달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가 허접해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여론 무마를 위해 언론 부회를 한다. 검찰 수사 허접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청와대 수석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된 겁니다. 최수영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아니, 저는 검찰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거꾸로 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것이야말로 상식 밖의 브리핑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브리핑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했던 기간이 사인으로서 있었던 그 기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입이라는 사람이 물론 지금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청와대 홍보수석이 할 일입니까? 저는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을 향해서 뭐 아주 저렇게 저열한 표현을 썼는데 그게 공직기강을 담당한 비서관이 할 얘기가 아니죠. 아니 저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저렇게 부정하는 듯한 행태를 한다면 그야말로 자기 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 굉장히 저는 공직자로 자세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 말이 어긋나면은 본인이 검찰에 가서 확인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밖에서 공중전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른바 여론 플레이를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고 더 하나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인사 발표 났잖아요. 아까 자막에 보니까 청와대 관련 수사했던 모든 차장검사들 다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자, 조국 수석 건까지는 그러면 기소가 이루어지는 단계니까 이해가 치더라도 지금 한참 불이 붙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소 유지 자체가 조국 수사는 공소 유지가 남았지만 이거는 한참 수사에 막바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상식 밖의 인사죠. 이건 궤를 벗어난 것이고 결국 그러려고 이제까지 출석을 안 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사실 뭐 참고인이냐 아니면 피의자냐 이거 놓고 검찰과 최강욱 비서관이 서로 다른 얘기 있어서 이것도 지질공방처럼 가고 있어서 갈등이 지금 여러 갈래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요.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